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구리에 이어 오늘은 김포를 찾습니다. 총선을 2달 앞두고 경기도 일부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이른바 메가시티 홍보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최민식 기자, 먼저 한동훈 위원장 오늘 어떤 행사에 참석하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메가시티 정책의 핵심 도시인 김포를 방문합니다. GTX-D 환영 시민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인데 김포 시민들은 직접 쓴 소원을 박스에 담아 한 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의 김포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인데 총선을 2달여 앞두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시티 공약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5시까지 공천 신청을 마무리하고 설 연휴 이후부터는 후보 면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합니다. 당초 이 대표는 지난달 2일 신년 인사 차원에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 했는데 부산 현장 일정에서 흉기 습격을 당해 불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지난 1일부터 영입 인재들과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전, 5일은 광주, 14일 부산 등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수원과 성남 등 경기도 33개 지역 공천 면접을 진행합니다. 공관위는 5일까지 면접을 진행하고 6일부터는 순차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구리, 오늘은 김포를 찾습니다. 경기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종근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경기도 구리의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주춤했던 구리시의 서울 편입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굉장히 환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더 잘해야 되겠다는 미안함과 책임감을 깊이 느낍니다. 구리에서는 서울시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네, 지금 잠깐 보셨지만 한동훈 위원장 직접 장바구니도 들고 시장도 도는 것 같고 학생들한테 호떡도 사주고 어떤 민생 홍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법무장관을 언제 했더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치인으로서 이제 완전히 뿌리 박힌 모습입니다. 네. 일단 올해 처음에는 시도당 신년회라는 명목하에서 전국을 돌지 않았습니까? 이제 미시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거시적이라면 이제는 자신들의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떠한 전략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행보로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구리, 김포 등 서울 인접 지역의 서울 편입과 관련된 이슈를 이제 부각을 하겠다라는 직접적인 행보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어차피 지금 입법권 교체는 국민의힘이 야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180대 110이기 때문에 입법권에 있어서는 이쪽이 바람몰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80석에 도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왜 300석이 있을 때 처음에 21대 총선 처음에는 180석이 민주당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빼앗아 오려면은 이 전격적으로 계속 바람을 몰아가야 되는데 이 바람몰이는 수도권에서 하겠다라는 어떤 선언으로 확실하게 바람몰이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지금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서를 보면은 31일에는 수원, 어제는 구리, 오늘은 이 김포를 찾습니다. 한 위원장이 서울 편입이나 이 경기도를 나누는 분도가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이 행정구역 재편에 다시 힘을 싣고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어제 오늘 계속 방문했던 지역 또 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는 이른바 국민의힘 좀 열세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고 또 이제 그러면서 여당은 지금 이제 도전자 입장이니까 현재의 판세를 흔들어 놔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걸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직접 문제가 되는 행정구역 개편 이런 문제. 기본적으로 지난번 김포에 얘기 나왔던 문제가 결국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남도와 북도로 분구하는 그런 걸 추진하면서 결국 김포는 어디로 속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부각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김포, 구리, 하남 이런 데가 일부 지역에서는 또 일부 주민들은 서울 편입을 원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 민심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또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또 서울 생활권입니다. 야. 네. 서울로 출퇴근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은 결국 어떤 생활권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있는 것이고 네. 다 아시지만 지금의 서울이란 것도 예전에 뭐 그 경기도 지역을 많이 흡수해서 이렇게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절대 변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니까 예. 그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가능하다면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추진해볼 만한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추진하려고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는 생활권 이 재편을 위한 특위 구성까지 준비를 하는 의결할 예정인데 민주당에서 또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이에 맞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서울 편입 문제라든지 그리고 경기도 분권 문제가 양립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양 어떤 정책들의 취지가 조금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뭐 경기도의 일부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겠다라는 건 뭐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논쟁이었거든요. 예. 네. 결국 서울이 더 너무나 커지고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문제가 지적됐던 것인데 경기도 분권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이런 부분들은 지방 분권의 차원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책이 과연 취지로 봤을 때 양립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일단 당장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네. 특히 경기 북부자치도에 관련해서는 주민투표를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지만 사실상 진행된 게 없습니다.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띄우고 있는 저런 논의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집권 여당으로서 또는 중앙정부가 어떤 협조를 했었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공약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한다. 그러면서 사기 집단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썼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 사기 집단은 이재명 대표 본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그 약속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있는 권한으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정부 여당이라는 강점을 잘 이해해 주셨네요. 저희는 실천할 겁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거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닙니까?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총선용 공약 남발하는 사기 집단이라고 국민의힘 비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김성일 평론가님, 네. 지금 사기 집단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맹비난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뭐 지지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한테 너무 저는 집중하면 오히려 민주당한테는 패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 각종 전투에 뭐 유리한 고지를 점하거나 승리하고 있는 거는 전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지는 전투를 저는 많이 하고 있다고 봐요. 핵심은 뭐냐면 지금 집권 여당이잖아요. 네네. 네. 집권 여당이면 국민의 삶에 책임을 져야 되고 특히나 중도층은 국민의 삶에 관심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뭘 더 잘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쏙 빼고 야당하고 싸움만 한다? 그러면은 중도층에서는 그동안도 여야가 싸우는 모습을 너무 지겹게 봤어요. 네. 그리고 그걸 너무 지겨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3지대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거를 굳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따라가서 같이 거기에 코끼리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별로 좋은 전략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조금 뭐랄까 경계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민주당 지적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기 집단 누가 어떤 대상을 얘기했더라도 좋은 표현은 아닌 거죠. 네. 더더구나 정말 야당의 대표가 아무리 뭐 여당에 대한 상대에 대한 공격이라 하더라도 그런 표현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좋은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종의 좀 초조함의 발로일 수도 있다.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것은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좋은 공약, 좋은 약속이라면 누가 실천하든 박수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먼저 한 것을 왜 너희들이 따라하냐라고 한다면 좋은 공약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했던 건데 이렇게 해주니 참 좋다라고 너그럽게 그렇게 좀 포용력 있게 네. 하면 좋은 것이고 만약 나쁜 공약, 진짜 나쁜 공약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함께 이거 참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함께 사기 집단이 되는 거죠. 저는 지금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 중에 과연 저게 될까 싶은 게 상당히 많아요. 지상철도 지하화 그거 되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전체 하려면 130조 원이 든다고 얘기하고 또 일부에서는 80조 원이 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나라에 쓸 돈도 많고 재정이 지금 고갈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세수가 지금 부족하고 네네. 그런데 과연 거기에 80조 원, 130조 원을 쓸 수 있는 돈이 있을까? 라고 할 정도인데 재원을 물어보면 지금부터 하자는 얘기다. 한번 얘기나 해보자는 얘기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어떤 면으로 보든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다. 가급적이면 이게 전체적인 정치권이 함께 그런 식으로 매도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삼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노주필께서 잠깐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공약을 따라한다며 한동훈 위원장을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말씀하실 때도 이거를 하면서 인용하거나 강조하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남의 정책을 표절하는 것은 쿼터를 안 달면 사기고 인용은 꼭 쿼터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 대표께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정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말씀 하겠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나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바타면 그 존재 자체가 당무 개입입니다. 참. 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한 위원장보다는 좀 윤 대통령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위원장을 향해서 좀 날선 발언을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앞으로 총선 구도 그러면 한동훈 대 이재명 이렇게 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저는 악수라고 봅니다. 잘못 끼어들었죠. 왜냐하면 전쟁터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꾸 지금 도발을 했던 것도 자신의 전쟁터에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답을 하면 바로 전쟁터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자들 바로 질문하잖아요. 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확전이 되면 저희도 분할해서 보여드리고 그렇죠. 있고요. 그 전쟁터를 처음 만든 사람 쪽, 만든 당 쪽으로 이슈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아까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름도 거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웃음으로써 어쨌든 뭐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잖아요. 대표가. 이런 광경들이 동영상으로 나옴으로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적은 달성된 거예요. 목적은 나를 언급하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대립구도가 되거든요. 네. 대립구도가 되면 앞으로 이 어떠한 그런 공격에도 사실상 대답을 해줘야 돼요. 한번 시작을 하면.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말씀하셨듯이 이재명과 한동훈 양쪽이 하나의 어떤 대립구도로 해서 언론들은 기사를 쓸 겁니다. 제목을.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꾹 참아왔지만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 측이 뭘 잘못하냐면 자신의 전쟁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전쟁터를 만들었으면은 네. 굳이 언급 안 해도 되거든요. 이슈로. 그런데 정책적인 부분, 공약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김상일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리드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답을 하고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략적으로는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이슈가 확전이 되면서 계속 이제 선거제와 관련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하기 편할 것 같다. 민주당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제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민주당 갈 거 그랬어요.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본인들 공약 아니었던가요? 핵심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권역별이라는 거 붙이는 거 원래대로 돌아가기 창피해서 저러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거 모르실 것 같습니까? 좀 기본적인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제도 관련해서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었고요. 선거제도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전당원 투표는 하지 않고 가는 방식으로 논의가 된 걸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포괄적인 권한이 위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결정을 하면 바뀔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향후 어떤 전제로 해서 하시는 질문들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한동훈 위원장의 민주당은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아직도 선거제와 관련해서 좀 갈팡질팡하는 것을 좀 비판을 한 건데 오늘로 총선 67일 앞인데 선거제는 아직도 안개 속이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들? 그러니까 양대 기득권 정당이 다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선거제가요. 양대 정당에 서로 그 이익을 싸우는 그런 걸로 시작한 이슈가 아니에요. 이 이슈는 뭐냐면 사실은 원래 정치 개혁 이슈입니다. 정치 개혁 이슈. 그러니까 이 양대 기득권 두 거대 정당이 너무 대결적이고 뭐 한쪽으로 뭐 너무 이렇게 감정을 선동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당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런 속에서 거대 양당이 좀 양보를 하고 다당제로 좀 가보면 정치적인 어떤 대결이 좀 완화되고 타협과 협상의 정치 뭐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정치개혁 과제에 굵직굵직한 게 몇 개 있는데 중앙당의 어떤 줄세우기를 개혁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양대 거대 정당의 어떤 대결 구도를 좀 해소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개혁 과제거든요. 그러려면 양대 정당이 자기들이 조금 희생을 해주거나 양보를 해주는 모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선관위가 권고한 겁니다. 원래 한쪽에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얘기하고 학자들 그 토론회를 거치고 뭐 이런 속에서 선관위가 권고를 한 건데 이런 것들을 한쪽에서는 자기 이익만 가지고 결정을 미리 해버리고 먼저 했다라고 그냥 얘기해버리고 한쪽은 그래도 그나마 좀 큰 대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국민에게 그동안 양보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 이익이 좀 뺏기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대의를 버리고 자기의 이익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고 이 두 개의 모습이 다 좋지는 않죠. 선거제는 원래 정치개혁 이슈다라는 점 다시 강조를 해주셨고 민주당 최고위가 어제 이 비공개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결정권을 위임을 했는데 이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의견들이 다양했고요. 또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는 결정을 좀 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했는데요. 그런데 또 어제까지도 이제 결정이 나지 않고 결국에는 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 포괄적 위임이라는 의미 자체는 이제 어떻게 결정할지 그 방식과 그리고 결정에 관한 권한 모든 것을 준 것인데요. 뭐 이를테면 뭐 의원총회를 거칠 것인지 또는 뭐 최근에 논란이 됐던 전당원 투표를 거칠 것인지 이런 방식까지도 모두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당대표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포괄적 위임을 당대표가 받았기 때문에 당대표가 이제 고독하게 단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거고 그 결정에 대해서만큼은 당 내부 구성원들이 좀 수긍을 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절차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대표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주적인 절차들을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의총 추인이라든지 뭐 필요하다면 당원 투표까지도 가능성이 열려 있겠지만 그런 것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부분에 수긍하고 따라주고 그다음에 이제 의견이 달랐던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하고 함께 통합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네, 또 민주당은 선거제를 전 당원 투표로 정하려는 이 논의를 벌였었죠. 이를 두고 앞서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이 연동형 비례제를 파기하는데 당원을 내세워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당 안팎에서 거세게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전당원 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고 정당의 대표로 지도부를 선출했을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어딘가에 기대려 하기보단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제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요. 당원권 확대 이거하고 취지도 맞지도 않고 재정 취지하고 맞지도 않고 이거는 무슨 대표나 지도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 제도로 지금 이게 변형이 된 거예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당대표나 지도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를 당원들한테 떠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원들을 어떤 이 당권 호위대 비슷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당원 투표를 앞세워서 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공식화하려고 했는데 이런 반발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이 고 최고위원이 무책임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일단 고미정 의원이 이제 친문의 어떤 상징적인 왜냐하면 최고위원도 하고 있으니까요. 상징적인 그런 의원으로서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어떤 병역 그 권리 이 선거제도,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선거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화로 해서 사실상 친문이 방어만 하지 않고 공격에 나서고 있다. 이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 의원총회 4시간 동안 결렬되고 굉장히 격하게 토론을 하고 나온 결과가 대표에게 포괄적 위임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저는 의미가 없는 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대표가 이런 권한이 있는 거 원래. 네. 그런데 그것을 4시간 동안 격론을 벌여서 고작 나온 결론이 대표가 책임져라라는 결론이라면 저는 참 무의미하다는 거죠. 영국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국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이 자신의 공약이라든지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아예 총리가 자기 지역구의 가장 조그마한 마을에 조그마한 소모임에 가서 그걸 토론을 합니다. 전 의원들이 전부 가서 설득을 하고 그 당원들이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수기민주주의 몇 개월 동안 다시 이야기하고 하면서 전 당원이 하나의 어떤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수기민주주의로 토론을 벌이면서 밑에서부터 위로 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 하지만 거기에 첫 번째 조건은 당이나 당대표나 총리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쟁점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보세요. 당대표는 아직도 뭘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다음에 당원들이 알아서 그럼 결정해 주시면이라고 책임을 돌려버리잖아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뜨겁게 토론을 한 광경이 있나요? 의원총회에서 사실 이 제도 어떤 제도 갖고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갖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 모습은 사실 김성현 평론가가 이건 양비론을 말씀하셨지만 이건 전적으로 민주당이 빨리 결정을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네, 민주당이 양비론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어제 토론할 얘기를 해야 기회도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아니 저는 양비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두 개의 주체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3의 주체와 국민들도 있어요. 국민을 위해서 얘기하면 양비론입니까? 정치 두 집단을 위해서만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십시오. 국민들의 입장도 또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결단 시점에 대해서 설 연휴는 안 넘을 것이라고 전하긴 했는데 지금 뭐 시기가 나온 게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도 뭐 다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빠른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경태 최고 이야기처럼 설 연휴가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내부에서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네. 사실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까지 이제 시기가 길어질 것은 예상을 못했던 것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새해 초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불의의 테러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내부에서도 이런 결정 자체가 조금 시기적으로 미뤄질
이루어진 부분은 있긴 한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설 연휴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이제 그 시간이 촉박해지기 때문에요. 그 네. 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 내부 구성원들이 당대표의 결정에 따라주는 것이 저는 네.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전에 이제 윤곽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권역별 영림평 비례대표제를 공식화한다면 이 약속을 어기는 셈이 되거든요. 약속을 어기는 셈이죠. 예. 이 후폭풍은 없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인 후폭풍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있고 양쪽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결집을 하는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도층은 당연히 비판적 입장일 텐데 그 목소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저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정치 역사적으로는 아마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거는 정치가 신뢰를 어긴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치의 어떤 인티그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품격, 약간 고결성 이런 거에 흠집을 내는 것이고 소탐 대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높은 보다 높은 이상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라고 말을 국민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약속을 어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시각도 있고 그런 비판도 있을 거라고 네네.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선거제라는 것이 뭐 선과 악의 구도라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는 뭐 선이고 어떤 제도는 악이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다만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각자의 강점과 약점도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대표와 지도부가 관련된 부분들을 또 전략적으로 생각한 부분도 있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 개혁의 입장에서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두고 대표가 잘 결정을 내려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치인을 향한 피습도 신경전을 낳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피습 뒤 첫 복귀 행사를 연 배현진 의원을 찾았는데요. 배 의원과 또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의 좀 피습 이후의 행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노주필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계속해서 그 이재명 대표 퇴원한 이후에도 뭐 배후가 있다. 배후가 있는데 왜 제 수사를 축소하느냐. 뭐 국무조정실 또 대테러센터 이런 거에까지도 문제를 삼고 그랬잖아요. 경찰청장을 불러다 놓고 뭐 경찰을 비하하는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근데 국정원도 뭐 이에 동참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민주당에서 적어도 공당 아닙니까? 제1야당이고 거대 야당이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 얘기하면 못 믿는 근거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뭐 음모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윤석열 정권이 배우다 이거 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러면 뭔가 근거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죠. 근거를. 배 의원에 대해서는 이후 행보는 어떻게 좀? 그러니까 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경찰을 수사를 믿는다 얘기하고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이제 뭐 모르겠어요. 지금도 현재 민주당도 똑같은 그런 앞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그런 음모 배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이 수사를 해놓고 그걸 수사를 검찰까지 나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과거에 좀 전에 과거도 아니고 바로 얼마 전까지 있던 입장이 어떤 건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고 얘기를. 네. 지금 현재 뭐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가지고 무슨 어떤 뭐 특정한 배후가 있다든가 뭐 앞으로 검찰 수사, 경찰 수사가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를 해야 되겠지만 그걸 못 믿겠다든가 하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니까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도 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부 개인적인 좀 의견들이 있었는데 양측의 좀 다른 행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뭐 정치인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네. 뭐 이재명 대표의 자세와 뭐 배현진 의원의 자세를 비교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말씀의 취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피해자를 비교하는 것 자체는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야를 떠나서 정치 테러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일이고 모두가 함께 분노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그리고 배현진 의원도 여야를 떠나서 정치 테러의 피해자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피해자의 태도는 옳고 어떤 피해자의 태도는 그르다라는 취지로 이게 들린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들으시기에는 피해자의 태도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하게 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취지로 하신 발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발언을 좀 정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습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두고도 이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장사라는 단어까지 꺼내면서 날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정보원이 다시 정치에 개입하려고 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회 담당 차장은 우리 대표님이 불의의 괴함으로부터 암살 테러를 당했을 때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분이 사무실에서 연습을 했는데 연습한 흔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칼자국이 이렇게 벽에.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또 끔찍했던 것이 거기하고 제 상처하고 이 모양이 똑같아요. 제가 여기가 정확하게 그 각도로 흉터가 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참 생각하면 끔찍한데 하여튼 그 현장에도 국정원 직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잘 하려고 그랬겠죠. 테러를 대하는 정치의 자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방식이 있고요. 배현진의 방식이 있습니다. 테러는 공포스럽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물론 미수에 그쳤지만 저도 되게 센 척했지만 사실 저도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대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재명 대표처럼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그리고 손가락질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리고 정치 장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음모론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현진의 방식이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 노주필께서도 이걸 지적해 주셨는데 국정원 이야기까지 좀 두루뭉실하게 나왔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정치 장사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 피습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라져야 될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자, 일단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그 발언부터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 국정원 1차장이 국정원이 개입했다 하니까 굉장히 무게감 있게 들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어떤 내용 이전에 어떤 인물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민심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이 조직도 그러니까 대테러센터의 조직도에 국정원이 있다. 그거 하나만 갖고 김어준 그 방송 시간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대테러센터는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9.11 테러 이후에 ODNI라는 미국의 정보기구가 생겨나요. 이 정보기구가 왜 생겨나냐면 미국에는 지금 CIA 말고도 15개의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뭐 국토부에도 기관이 있어요. 그런 정보기관이. 이 정보기관이 각각 따로따로 서로 교류하지 않고 정보를 따로따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9.12 테러가 났다. 반성하에서 ODNI라는 그러니까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이라는 총괄하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국가정보국은 아무런 인원이 없어요. 단지 이 모든 정보를 다 취합을 해서 공유하게 하는 총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대테러센터가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무슨 뭐 정보원이 있거나 혹은 거기 가서 무엇인가를 탐문하거나 조사하거나 이런 권한이 전혀 없어요. 다 이 테러들을 다 수집하고 유형을 해서 이 테러 종합 상황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당연히 국정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CIA가 ODNI 밑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어떤 정보기구라든지 다 산하에 들어가 있는데 그 조직도 하나 보고 국정원이 여기서 무엇인가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제가 박선원 전 차장의 어떤 경력을 봤더니 청와대 노무현 청와대 통일안보 전략비서관 출신으로 천안함과 관련해서 미국 측이 침몰 원인을 알리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유족들한테 피소를 당하고 했던 인물입니다. 뭐 굳이 제가 메신저의 어떤 역할을 이렇게 그 어떤 과거를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하게 들리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미문화원 정거 농성으로서 당시에 연대에서 형도 살고 했던 그런 경력을 가진 분이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더욱더 저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한테 묻는 네네. 저는요 이런 거예요. 그 박선원 전 차장 저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저러시는 것 같은데 좋은 출발이 아닙니다. 자, 정치 테러라는 거는요 진영 이익을 위한 소재로 쓸만한 소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 테러는 우리
장현주 위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다 같이 배척하고 정치 테러의 위험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소재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런 식으로 양쪽에서 물론 한동훈 위원장도 뭐 반응이긴 했지만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오히려 어른스럽게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정치 테러라는 거를 상대방을 공격하는 소재로 쓰거나 아니면 비교하는 소재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우리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은 또 그걸 가지고 선동이 될 수 있고 네. 어떤 시그널을 잘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이러지 맙시다.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정치 테러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때입니다. 네. 자제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네. 그러면 박선은 지금 전 차장은 정치인으로서는 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얘기하고 국민의 어떤 위험 네. 이런 거는 별로 이런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국회 차원에서 뭐 여야 떠나서요. 국회 차원에서 이 정치 테러 또는 정치 혐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TF가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배현진 의원의 테러 이후에도 이런 움직임이 없이 좀 뭔가 이렇게 무산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럴 네.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여야가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지 다만 결의문이라도 나와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치 테러, 정치 혐오에 대한 규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네. 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공천을 놓고 변수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오산에서 현역 안민석 민주당 의원 대항마로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설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해프닝으로 좀 끝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아직 해프닝인지 실체가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그런 것이고, 글쎄 아이디어 차원에서 국민의힘 일부에서 유승민 의원이 그러니까 탈당하지 않고 남아주기로 했으니까 뭔가 활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활용이라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 차원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있으니까 그것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제 결론이 안 났는데 현재도 무슨 어떤 다른 분이 나오신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분은 이름 또 거론하는 것도 폐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관료 출신이 나온다고. 정통 행정관료 출신들이 언급이 그런데 되고 그분도 있죠. 다 살펴보니까 오산에 무슨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보통 연구가 본인이 출생한 곳이라든지 또 처가와도 인연이 있다든지 아니면 근무지가 있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한동훈 얘기, 저 장관 얘기, 비대위원장 얘기처럼 어디 좌천됐다든지 이런 거라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연고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좀 따져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직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은 공천과정이라는 게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그런 문제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산이 전통적으로 보면 이 진보세가 강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이 행정관료 출신 인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산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원이 그렇잖아요. 수원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꼭 탈환하거나 일부 지역이라도 수원이 가불병정 이제 많으니까요. 일부라도 꼭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구입니다. 그래야 경기 남부 지역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까지 보면 경기도 지역에서의 바람은 유능과 무능 프레임인 것 같아요. 보면 상대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대개는 운동권 출신이거나 아니면 상당히 시민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선착했던 그런 분들이 몇 선씩 하는 그런 지역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동권 출신이라는 어떤 프레임에서 실제로 생산적인 무엇인가를 이 도시에 남겨놓은 게 있느냐. 그러면 유능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료라든지 혹은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쪽 보수 정당이 사실상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어떤 인물의 어떤 평균이 뭐냐면 유능한 전문적 인력 그래서 무엇인가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이미지를 많이 앞세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 도시 또는 이 경기도 남부를 어떻게 바꿔나가겠다, 유능하게 바꿔나가겠다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오산시 상황부터 좀 짚어보면요. 오산시에서는 민주당 이신남, 조재훈, 그리고 안민석, 국민의힘의 이건규, 진보당 신정숙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이 있어요. 추미애 전 장관인데 민주당에서 추미애 전 장관을 송파갑에 전략 공천한다, 또 동작을에 전략 공천한다 이런 보도가 분분합니다. 계속해서 추미애 전 장관의 좀 등판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또 중량감이 있는 여성 정치인입니다. 뭐 당대표도 역임을 했었고 그리고 뭐 장관도 역임했던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미애 전 장관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당에서 고민하는 것도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일단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뭐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정권 중간에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권 심판론이 또 불길처럼 또 타오를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어떤 반윤의 상징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 정권 심판론과 맞물려서 추미애 전 장관이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송파갑에 등판을 하게 되면 아직 경선 등 변수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이 석동현 전 검사장과 대결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의 검사 대 윤석열의 저격수 이런 뭐 구도가 되는 건가요? 글쎄 아직도 그것도 이제 거기도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워낙 많은 예비 후보가 있는데 석동현 후보만 얘기해서 딱 그 꽂집어내면 다른 분들이 좀 섭섭하지 않으시겠어요? 특히 저 TV조선 앵커 출신인 박정훈 앵커가 거기 좀 예비 후보 등록했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도 좀 언급을 해주시죠. 아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여기 뭐 갑자기 뭐 이게 나와 어쨌든 그런 안영환. 안영환 전 의원도 있고 윤인모 후보도 있고요. 네, 저희가 먼저 좀 안내를 드리면요. 현재 송파갑에서는 민주당 조재희, 국민의힘 박정훈, 석동현, 안형환, 윤인모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된 상태고요. 일단은 좀 노주필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인사만 딱 집어가지고 이게 뭐 친윤 대 반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어려울 텐데 어쨌든 당내 경선을 봐야 되고요. 그러나 추미애 장관이 여기 전 장관이 여기 나간다면 글쎄 혹시라도 어떤 분이 뭐 되더라도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는 환영할 만한 그런 구도가 되지 않겠어요? 본인은 지금 뭐 추미애 전 장관은 얘기가 아이고 저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든 그 비서실장들부터 좀 반성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치 본인은 친문 이미지를 세탁하고 친명 이미지로 가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가장 큰 공로가 있는 분이 추미애 전 장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나간다면 오히려 그런 면에서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문재인 정권이 심판당한 그런 것과 이미지가 겹치는 종일 텐데 본인이 굳이 그런 어떤 반문 이제 앞장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좋은 전략 같진 않아요. 네, 지켜보죠. 일단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3지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제3지대에서 연대를 통한 빅텐트가 성사될지 여기에 주목이 되고 있죠.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개혁미래당에 굉장히 실망했던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대안을 놓고 우리의 병력 수급 정책은 이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준석 얘기밖에 안 해요. 대한민국을 개혁해야지 왜 이준석을 개혁하려고 달려듭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개혁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이준석 대표가 가끔 이렇게 좀 속에 불 지르는 소리를 해요. 원래 이준석 대표는 그런 걸 취미생활 내지는 일상생활화 돼 있는 분이라고 보고요. 그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그걸 일일이 대꾸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일이 잘 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게 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와 대의에 복무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 개혁 미래당에 대해서 윤핵관과 다를 것이 없다며 직격을 했습니다. 위원님 어떤 배경이 있다고 좀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 신경민 전 의원께서 뭐 전반적인 상황을 다 설명을 해주는 멘트를 한 것 같은데요.
자, 빅텐트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변수가 되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예요. 그러면은 빅텐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개혁 대상으로 누가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빅텐트를 하려는 데 있어서의 이견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그러지 않아도 제3지대의 거의 중심 인물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걸 더 강화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게 본인이 지금 양당의 패권주의, 사당화 이거를 공격하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3당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함께 토론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대화할 수 있다면 누구랑도 할 수 있다. 토론할 수 있다면 누구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토론하지 않고 방송에 나가서 미리 저렇게 공격하는 거는 그 얘기와 맞지도 않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본인도 다른 양당과 같은 패권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면 같은 패권주의면 도토리 키재기의 도토리 패권으로 볼 수가 있어서 저는 별로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낫지 저 스탠스를 계속 가져가시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지난 1일 신당 창당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이준석 신당까지 모으면 200석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조 전 장관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선을 굉장히 좀 세게 그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조국 전 장관이 조금 초조해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은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당의 앞으로의 그런 어떤 운명은 자신의 2월 8일로 아마 예정되어 있는 2심 그러니까 항소심 선고와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소심 선고에서 만약에 1심처럼 실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더군다나 만약에 법정 구속까지 된다고 한다면 조국 전 장관이 송영길 전 대표처럼 옥중 창당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이런 와중에 또 더군다나 창당의 어떤 준비 일날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준석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주어는 물론 뭐 반윤, 민주당을 포함한 반윤 그룹의 총 결집 이거를 뭐 상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앞으로의 거치 지금 조국 전 장관을 계속 우리가 언급하는 건 조국 장관의 변수 때문에 언급하는 거지 조국 전 장관 자체를 지금 언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바로 뭐 손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언급은 사실상 그렇게 민주당도 그것을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고 또 그 누구도 그런 제3지대 그 누구도 조국 장관과 함께 손을 잡는다. 이낙연 신당도 그렇고 전부 다 뜨악할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의 재판 결과는 아직 모르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문경에서 순직한 두 젊은 소방관의 연결식이 진행됐습니다. 유족과 추모객들이 참석한 연결식장은 눈물바다가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김동영 기자, 현장 상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순직한 김수광, 박수은 소방관의 연결식은 오전 10시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유족과 시민,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추모객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결식장은 대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특히 동료 소방관과 친구가 조사를 낭독할 때는 유족과 추모객 모두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전을 통해 고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절대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위원장을 맡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연결사에서 현장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소방관에게는 1계급 특징과 옥조 근정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연결식에 앞서 두 소방관의 운구차는 근무지였던 문경소방서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문경소방서 모든 인원이 나와 이들을 배웅했는데 유족들은 두 소방관의 근무곡을 붙잡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화장을 마친 뒤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문경 공장 화재 진화 중에 순직한 이 두 소방관의 연결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동료 대원, 시민들까지 두 소방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숨진 소방관들의 연결식 오전에 엄수가 됐죠. 어땠습니까? 일단 이 리포트를 보셨지만 지금 유족들이 오열하는 모습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연결식에서 이 두 청년과 한 팀을 이뤄서 작업을 했었던 윤인규 소방사가 조사에서 이렇게 낭독을 했다고 하죠. 반장님들이 그러했듯이 내일부터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달려가 최선을 다해 그들의 생명을 지켜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남겨진 가족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떠나간 그곳에서 편안하게 영면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마지막 가슴 아픈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연결식 후 두 소방관 문경 지역의 한 지역 화장장에서 화장을 거쳐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사실 평소에도 좀 늘 밝았고 책임감도 굉장히 좀 컸던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누구보다 성실하고 또 사명감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올해 27살 6년차 소방관인 이 김수광 소방장. 지난해 이 소방관들 사이에서도 취득이 어려운 자격증이 인명구조사 시험이라고 해요. 근데 이 시험에 합격해서 구조대에 자원을 했다고 하고요. 또 효심도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미에서 문경까지 출퇴근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누님이 결혼하고 부모님만 쓸쓸하게 남을 것이 염려돼서 구미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했다고 하고 또 35살 박수훈 소방교 같은 경우는 30이 넘은 나이에 소방관이 됐다고 하는데요.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 이렇게 평상시에도 밝힐 만큼 본인 직업을 천직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도 SNS에 그때 당시 기뻐했던 모습에 이 박 소방교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본 또 많은 네티즌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였죠. 이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실시가 됐습니다. 이 내부 CCTV 확인 결과 처음 불이 붙은 곳이 3층 작업장에 튀김기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다량의 식용유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불길이 번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안에 이 기름 4.5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정확한 양이 얼마인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경찰 같은 경우는 화재 당시에 튀김기가 가동 중이었는지 또 인화물질에 대한 이 안전 조치가 돼 있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명을 구조하던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희생,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안전대책 좀 시급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2013년과 2023년 비교를 하면 소방 현장에서 다치거나 이 숨진 소방관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문제인 건 위험한 현장에 무방비로 우리 소방관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환경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투인투 아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 현장에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서 작업을 하도록 돼 있고 이 그러니까 화재가 난 바깥에 예비 이 소방 인원 2명이 또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를 소방관들이 또 위험 상황이 닥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비하는 인원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인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현장 재량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이 부족한 인력 충원하는 거 시급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비 역시 현장에 좀 충분히 공급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다음 이슈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 등 설 성수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일값이 특히 많이 올랐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사실 마트에 가게 되면 과일을 집었다 놨다 저도 그러지만 그런 분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사과, 배, 전년 대비, 동월 대비 비교를 해보면 약 57% 그리고 약 41%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인 건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수입이 되지 않는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올해 수확철 다시 오기 전까지는 사실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겨울에 흔히 먹는 귤까지 굉장히 가격이 급등했어요. 약 40%가량 급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례상 차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지금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차례상 비용, 이 전통시장 기준으로는 28만 1,000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비싼 38만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지금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는데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좀 대책을 내놓는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가격 안정을 위해서 각종 공급 할인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위해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이 590억 원 예산을 투입했고요. 예상보다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지금 1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1인당 2만 원 한도로 30% 할인을 지원하고 있고 참여업체가 추가로 할인 행사를 진행해서 소비자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농축산물 구입할 수 있도록 네.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미스트로 3가 팀 메들리 미션에 돌입하면서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선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 탑5는 누가 차지했습니까? 일단 진선미, 정숙 이렇게 탑5가 결정이 됐는데요. 네네. 영광의 진은 지금 탑7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참가자입니다. 정서주 양이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선의 윤서령 양이 차지를 했는데 윤서령 참가자 하면 계속해서 패자 부활로 3라운드까지 온 참가자입니다. 이번에 이변을 일으키면서 선이 됐고요. 미는 오유진 양은 계속 완성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맞아요. 참가자 그랬죠. 아닙니까? 미를 차지했고요. 무명 배우를 불렀던 이 뮤지컬 배우 출신이에요. 양서윤 참가자가 4위 정을 차지했고요. 5위에는 성악을 바탕으로 해서 나로 고음이라는 별칭을 얻은 참가자죠. 복지은 씨가 5위 숙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에 특히 7080 이 복고돈에 도전해서 관객들의 흥을 돋군 참가자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가슴에 사랑이 차고 시끄러운 이야기로 펼치는 내일이요 목표물 달려 어제 본 그 사람은 누구야 전화 온 그 사람은 누구야 문자 온 그 사람은 또 누구야 도대체 너 자꾸 왜 이러니 지금 복드림걸스 팀 장민호 마스터가 유독 아낀 팀이었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4라운드부터 마스터가 멘토로 참여를 해서 원포인트 레슨을 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부터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복드림 시스터즈, 그러니까 복드림 걸즈죠. 복드림 걸즈의 마스터가 바로 이 멘토가 바로 이 장민호 씨였습니다. 복지은 씨, 빈예서양, 미스김, 또 이하린 이렇게 네 팀으로 구성돼서 장윤정 트위스트부터 시작해서 서울 시스터즈의 청춘 열차까지 불러주면서 이 객석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빈예서양 같은 경우는 11살밖에 안 됐잖아요. 네. 무대에서 이 링이 엉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긴장했을 텐데 이것조차 잘 풀어내면서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 기적의 아이콘 윤서령이 리더인 뽕미닛은 팀워크가 돋보이는 무대를 선보였다고 하는데 직접 한번 보시죠. 우리 신나는 일은 다 있고 다 같이 신나게 놀자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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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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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다가오니 정말 내게 오는 거니 알지 못한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은 잊지 못하네 다정하게 미소 짓고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내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한 다른 내 친구는 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무대들도 꽤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 어떤 무대들이 있습니까? 정서주 양이 리더로 있는 뽕커벨 팀, 그리고 양서윤 참가자가 리더로 있는 트로나미 씨, 이렇게 팀 미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선미, 정숙 이렇게 각 팀의 리더가 4라운드 1차전 팀 메들리, 그리고 2차전에는 여왕전이 있거든요. 여왕전 무대까지 펼쳐져서 이 무대들이 합산돼서 우승팀이 결정이 되고요. 우승팀은 바로 다음 준결승 무대에 안착하게 됩니다. 네, 저희
저희 앞서 소방관 연결식 토크 때 권상희 평론가께서 2014년과 2023년 비교하면 소방 현장에서 다치거나 숨진 소방관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10년간 3배 가량 증가했기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권상희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고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에 5에서 30, 전남 해안에 5에서 20, 그밖에 호남 지역에 5에서 10mm가 예상되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도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오전보다는 대기질이 많이 호전된 모습인데요. 밤에는 광주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8도, 제주가 1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3m가 예상되고요.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절기상 입춘인 내일도 낮 동안 포근하겠고요. 충청 이남에 비가 시작돼 모레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